자리에 앉으시지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저 입에서 입으로 떠도는 흔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귀하게 여기셨던 효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보살피는 조상님의 음덕에 관한 실화 같은 야담입니다.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골짜기에 이시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8살에 천자문을 떼고 12살에 사서삼경을 독파할 정도로 문제가 뛰어났으나 어찌된 일인지 과거 시험장 앞에만 서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붓이 굳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벌써 10번이 넘는 낙방의 아내는 남의 집 빨래로 생계를 이었고 늙으신 어머니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다 눈이 어두워지셨지요. 선비는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워 한양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에서 산신당 근처에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날 밤 선비의 꿈속에 머리가 하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몹시 추위에 떨며 배고픔을 호소했고 선비는 품속에 있던 딱딱하게 굳은 주먹밥 하나를 정성껏 녹여 노인에게 대접했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사라졌으나 선비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해졌지요. 며칠 뒤 드디어 창경궁 앞들에서 대과가 치러지던 날이었습니다. 임금님이 직접 내리신 시제가 계시되자 시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선비는 여느 때처럼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주위의 공기가 서늘해지더니 며칠 전 꿈속에서 보았던 그 노인이 선비의 등 뒤에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인은 붓을 든 선비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더니 누구도 상상치 못한 문장들을 시험지 위로 일필위지로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선비의 실력도 살아있는 사람의 솜씨도 아니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장원급제의 영광을 안게 된 선비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집으로 돌아와 낡은 족보를 펼쳐본 순간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족보 속 초상화에는 꿈속에서 자신에게 답안을 알려준 그 노인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수백 년 전 가문을 일구셨던 선조이셨지요. 정성 어린 한 그릇의 밥이 가문의 운명을 바꾼 이 기막힌 보온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중기,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기로 유명한 경상도 어느 외진 마을에 이시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로 말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재주를 가졌다는 소리를 듣던 인재였지요. 8살에 천자문을 줄줄 외는 것은 예사요. 12살에는 사서삼경의 깊은 뜻을 꿰뚫어 마을 훈장님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갈 때면 지나가던 까치도 멈춰 서서 듣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돌 만큼 그의 문장은 유려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허나 하늘은 그에게 재주를 주었으되 운은 주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과거 시험, 그놈의 과거가 문제였습니다. 평소에는 청산유수 같던 분놀림도 한양 땅 과거 시험장인 과장 앞에만 서면 마치 귀신에 홀린 듯 굳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제가 걸리고 북소리가 둥둥 울리면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려 먹물 튀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낙방하여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벌써 10여 년, 강산이 벼란다는 세월 동안 이 선비의 가세는 기울대로 기울어 벼랑 끝에 몰린 형국이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기필코 급제하여 당신 고생을 명쾌 해주리라. 선비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으나 아내의 얼굴에는 이미 그늘이 깊었습니다. 고운 손은 남의 집 빨래와 허드레실로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 터진 지 오래였고 밤새 삿바느질을 하느라 눈밑은 퀭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늙으신 노모였습니다.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평생 배틀 앞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는 침침해진 눈을 비비며 아들의 가끈을 매만져 주셨지요. 내 아들아,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다녀오너라. 조상님들께서 굽어 살피실 게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길을 뒤로하고 선비는 집을 나섰습니다. 등짐에는 달고 다른 붓 한 자루와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 몇 덩이, 그리고 집신 두어 켤레가 전부였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늦가을,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산길을 걷는 선비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이번에도 낙방한다면 차라리 한강물에 몸을 던지리라. 그런 비장한 각오까지 품고 있었지요. 경상도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문경세제, 그 높고 험한 고개를 넘을 때쯤에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습니다. 주막에 들러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돈도 아까워 선비는 인적 드문 상기슭에 있는 다 허물어져 가는 산신당을 찾았습니다. 지붕은 반쯤 날아가고 기둥은 기울었으나
바람을 피하기에는 그만한 곳이 없었지요. 하룻밤 신세 좀 지겠습니다. 선비는 산신당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리고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이 살을 내는 듯 차가웠습니다. 배고픔이 밀려왔으나 며칠을 버티려면 아껴 먹어야 했습니다. 품속에서 딱딱하게 굳은 주먹밥 하나를 꺼내 한 입 베어 물려던 찰나 스르르 잠이 쏟아졌습니다. 고단한 여정에 몸이 버티지 못한 것이지요. 얼마나 잤을까? 선비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눈을 떠보니 산신당 문이 스르르 열리며 웬 노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헝클어졌고 입고 있는 옷은 누더기나 다름없었으나 그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춥구나. 배가 고프고 추워. 노인은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처량하던지 선비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습니다. 선비는 자신도 배가 고파 눈이 돌 지경이었으나 눈앞의 노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품에 넣어두어 자신의 체온으로 겨우 녹인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변변치 않으나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선비는 두 손으로 공손히 주먹밥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선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주먹밥을 받아 허겁지겁 먹어 치웠습니다. 그리고는 앙상한 손을 뻗어 선비의 언손을 잠시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길이 얼음장처럼 차가우면서도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했습니다. 고맙네.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노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가 싶더니 선비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비가 눈을 떴을 때 산신당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꿈이었을까요? 하지만 선비의 품속에 있던 주먹밥은 온데간데 없었고 노인이 앉았던 자리에는 희미하게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기이한 일이로다 생각하며 선비는 다시 짐을 챙겨 한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천리 길처럼 무겁게 느껴지던 발걸음이 그날따라 구름을 밟는 듯 가벼웠던 것입니다. 머릿속을 짓누르던 불안감도 안개 거치듯 사라지고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드디어 한양에 당도하여 며칠 뒤 창경궁 춘당대 앞들에서 대과가 치러지는 날이 밝았습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선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도포 자락 날리는 소리와 헛기침 소리가 장내를 가득 메웠지요. 임금님께서 친히 왕림하시어 시제가 내걸리는 순간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선비는 먹을 갈았습니다. 검은 먹물이 벼루에 고이자 여지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손이 굳으면 어쩌나 어머니의 기대, 아내의 눈물, 온갖 잡념이 머리를 어지럽힐 때였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주위의 소음이 싹 사라지고 세상에 오직 자신과 하얀 종이만 남은 듯한 적막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 자신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식은땀이 흐르는 선비의 붙쥔 손 위로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이 살포시 포개졌습니다. 며칠 전 산신당 꿈속에서 느꼈던 그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기운이었습니다. 선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붓이 춤을 추듯 움직이기 시작하려는 찰나였습니다. 자, 이제 붓을 맡기거라. 나직한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과연 이 선비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것일까요?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 밤, 낡아 빠진 성황당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마치 어둠 그 자체인 양 기이한 노인이 들어섰던 그 장면 말입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진 참으로 기묘하고도 가슴 서늘한 하룻밤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웠습니다. 찢어진 창호지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치니 촛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파들거렸지요. 선비 김씨는 보침을 꼭 껴안은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보침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겠습니까? 달고 다른 붓 한 자루, 먹다 남은 종이 몇 장, 그리고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 한 덩이가 전부였습니다. 그 주먹밥, 볼이 섞인 밥을 뭉쳐 속은 간만 겨우 한 투박한 것이었으나 사흘을 굶다시피 한 김선비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진수성찬이었지요.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고 입안에는 군침이 가득 고였습니다.
이제 막 한 입 베어 물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노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노인의 행색을 다시금 묘사하자면 그야말로 눈 뜨고 보기 힘든 꼴이었습니다. 옷이라기보다는 거적대기를 걸친 듯했고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빗질 한 번 안 한 쑥대밭 같았지요. 살갗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고 맨발은 흙투성이었습니다. 냄새는 또 어떻고요. 희귀한 흙내와 썩은 지푸라기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비루한 행색인데도 선비는 차마 노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의 눈빛 때문이었지요. 깊게 패인 주름 속에 박힌 두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는데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을 들여다보는 듯 맑으면서도 소름 끼치는 위엄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성황당 구석에 털썩 주저앉더니 아무 말 없이 김선비의 손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선비의 손에 들린 그 주먹밥을 보고 있었지요. 노인의 목울대가 꿀꺽하고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장하신가 보오. 김선비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대답 대신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간절해 보이던지 며칠을 굶은 짐승 같기도 하고 속세의 음식을 탐하는 귀신 같기도 했습니다. 선비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이것은 내일 아침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먹어야 할 마지막 식량이다. 이걸 내주면 나는 또다시 빈속으로 붓을 들어야 한다. 기력이 달려 글씨가 떨리면 이번에도 낙방은 불 보듯 뻔한 일. 그러나 김선비는 천성이 모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0년 공부가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하여도 눈앞에 굶어 죽어가는 노인을 외면하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라고 배웠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반으로 쪼개려 했습니다. 하지만 꽁꽁 언 밥덩이는 쉽게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김선비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반을 주나, 다 주나, 배고픈 건 매 한 가지 일터. 그는 두 손으로 공손히 주먹밥 전체를 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드십시오. 변변치 않은 찬 밥덩이입니다만 허기는 면하실 겁니다. 노인은 사양하는 기색도 없이 덥석 주먹밥을 받아채더군요. 그리고는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적우적 씹는 소리가 적막한 성황당 안을 채웠습니다. 선비는 그 모습을 보며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자신의 배 속은 비어 쓰려오는데 남이 먹는 꼴을 보자니 더욱 허기가 졌겠지요. 순식간에 주먹밥을 해치운 노인이 손가락에 묻은 밥풀 하나까지 쪽쪽 빨아먹고는 트림을 꺽하고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야 좀 살겠다는 듯 선비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자네는 배가 고프지 않은가? 어찌 고프지 않겠습니까? 허나 소생은 젊은이 견딜 만합니다. 젊음이 밥을 먹여주던가? 쯧쯧. 그 밥이 어떤 밥인 줄 알고 내게 주었는고. 노인의 말투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비굴하고 굶주린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쩌렁쩌렁 울리는 쇠복 소리처럼 성황당 기둥을 울리는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선비는 깜짝 놀라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밥입니다. 과거 길 떠나는 자식 굶지 말라고 주신 귀한 양식이지요. 그걸 알고도 주었단 말이지. 허허, 미련한 놈인지 착한 놈인지 노인은 껄껄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어찌나 기이한지 밖에서 울던 부엉이 소리마저 뚝 끊길 지경이었습니다. 노인은 헌누더기 소매 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찾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공짜 밥은 없는 법이지. 내 비록 가진 돈은 없으나 밥값은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꺼낸 것은 다 달아 빠진 붓 한 자루였습니다. 털은 다 빠져 앙상하고 대나무대는 금이 가 테이프로 칭칭 감은 볼품없는 붓이었지요. 노인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선비의 보침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종이 한 장 꺼내보게. 예? 종이라 하시면 과거 시험 보러 가는 놈이 종이도 없나? 연습 삼아 끄적일 종이 한 장 내보란 말일세. 선비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노인의 기세에 눌려 보침에서 구겨진 한지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노인은 벼루도 먹물도 없이 그 앙상한 마른 붓을 허공에 휘 저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황당 안에 켜져 있던 희미한 촛불의 그림자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대더니 노인의 붓끝으로 빨려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인은 먹물 대신 어둠과 그림자를 찍어 종이 위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필이지라 했던가요?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노인의 손놀림은 춤을 추는 듯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용과 같고 날카로운 호랑이의 발톱 같았습니다. 선비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기이한 광경에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아니면 내가 배가 너무 고파 헛것을 보는 것인가? 노인이 붓을 딱 놓자 종이 위에는 단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는 방금 쓴 먹물처럼 검고 윤기가 흘렀으나 냄새를 맡아보면 그윽한 난초향이 났습니다. 자, 이걸 잘 간직하게. 노인은 붓을 다시 소매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글귀입니까? 선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시익 웃으며 썩은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내 놈이 내일 시험장에서 보게 될 시제이니 시제라고요? 선비는 소스라치게 놀라 종이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종이 위에는 분명 글자가 있었는데 선비의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글자는 온데간데없고 텅 빈 백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글자가 사라졌습니다. 선비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노인은 이미 자리에 누워 코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렁, 드르렁. 코니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성황당 바닥이 울릴 지경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멍하니 사라진 글자가 있던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4글자. 그 4글자는 선비의 뇌리에 인두로 지진 듯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이는 깨끗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밤은 깊어가고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선비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 노인의 정체는 무엇이며 방금 내가 본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배고픔조차 있게 만드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김선비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새벽달이 울 무렵 선비가 정신을 차려보니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성황당 안에는 오직 선비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앉았던 자리에는 어젯밤 선비가 주었던 주먹밥이 한 입도 베어 물지 않은 채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귀신에 홀린 것인가? 도깨비 장난인가? 그러나 선비는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그 노인이 붓을 휘두르던 모습, 그리고 종이 위에 적혔던 그 4글자, 국태민한,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편안하다. 너무나 평범한 글과 같지만 그 필체에서 뿜어져 나오던 기운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김선비는 홀린 듯 주먹밥을 챙겨 보찜에 넣고 한양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벼웠으나 머릿속은 천지개벽할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연 시험장에 도착하면 정말 그 시제가 나올까요? 그리고 밥을 먹지도 않고 사라진 노인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이제 이야기는 한양의 과거 시험장, 그 긴장감 넘치는 현장으로 넘어갑니다. 붓끝 하나의 인생이 걸린 수만 명의 선비들 사이에서 김선비는 과연 어떤 운명을 마주하게 될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텅 빈 종이에 새겨졌던 4글자, 그리고 호련히 사라진 노인. 그 기막힌 사연을 가슴에 품고 김선비는 한양 땅을 밟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운명의 날, 과거 시험장으로 넘어갑니다. 한양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공기조차도 전국 팔도에서 몰려든 선비들의 뜨거운 열기를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거리는 온통 하얀 도포 자락을 휘날리는 유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지요. 저마다 괴나리 보찜을 메고 한 손에는 붓과 벼루를 든 채 비장한 표정으로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마치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김선비 역시 그 인파 속에 섞여 궁궐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리고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으나 보찜 속에 들어있는 차갑게 식은 주먹밥 덩어리가 그의 옆구리를 툭툭 칠 때마다 그 노인의 썩은 미소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줄을 서시오. 소란 피우는 자는 즉시 퇴장시킬 것이다. 관군들의 호령소리가 서슬퍼렇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드디어 육중한 궁궐문이 열리고 시험장인 춘당대 앞마당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천, 아니 수만 명에 달하는 선비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거대한 파도 소리 같기도 하고 수만 마리의 누에가 뽕잎을 갉아먹는 소리 같기도 하여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지요. 김선비도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먹을 갑니다. 가라라, 가라라. 벼루에 먹이 갈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먹물은 까맣게 고여가는데 김선비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만 갔습니다. 과연 그 노인의 말이 맞을까? 아니면 내가 헛것을 본 것일까? 만약 전혀 엉뚱한 시제가 나온다면 나는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그때였습니다. 둥둥둥. 거대한 북소리가 3번 울리며 장내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높은 단상 위에 붉은 관복을 입은 시험관이 위험 있는 자태로 올라섰습니다. 수만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마침내 시험관이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시제를 외쳤습니다. 금일의 시제는 이것이다. 잘 듣고 그 뜻을 펼치도록 하라. 김선비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해지는 도리, 즉 국태민안에 대하여 논하라. 쿵. 김선비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듯한 충격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국태민안. 분명 국태민안이라 하였습니다. 어젯밤 성황당의 촛불 아래서 그 기괴한 노인이 붓을 휘갈겨 썼던 바로 그 네 글자였습니다. 김선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아나고 등줄기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주변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너무나 포괄적이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더 쓰기 어려운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로 어떻게 시험관의 마음을 사로잡겠습니까? 선비들은 머리를 싸매고 한숨을 쉬거나 하늘을 원망하듯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더 이상 수만 명의 경쟁자도 근엄한 시험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얀 화선지와 까만 먹물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어젯밤 보았던 노인의 분놀림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바람처럼 가볍고 바위처럼 묵직했던 그 필치. 김선비가 붓을 들어 먹물을 듬뿍 찍었습니다. 붓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자신의 손으로 붓을 잡고 있건만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손목을 휘어잡고 이끄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끝에서 찌릿한 기운이 타고 올라오더니 어깨를 지나 심장까지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났습니다. 어젯밤 성황당을 가득 채웠던 그 그윽하고 신비로운 난초 향기였습니다. 주변은 땀 냄새와 먹 냄새로 진동을 하는데 오직 김선비의 코끝에만 맑고 고운 난초 향이 감돌았습니다. 김선비의 붓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첫 획을 그으니 용이 승천하는 듯하고 점을 찍으니 돌이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평소 김선비의 글씨는 반듯하기는 하나 기백이 부족하다는 평을 듣곤 했는데 지금 종이 위를 달리는 글씨는 김선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넘치다 못해 종이를 뚫고 나올 듯한 기세였습니다. 글의 내용은 또 어떠했습니까? 그는 백성의 배고픔을 알지 못하는 정치를 꾸짖고 진정한 태평성대는 임금의 창고가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밥그릇이 가득 차는 것에서 시작됨을 논했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건넨 주먹밥 한 덩이의 의미를 굶주린 노인에게 베푼 그 작은 마음이 바로 국태민안의 시초임을 막힘없이 써 내려갔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으나 글자 하나하나에 진심과 피울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붓이 종이 위를 달리는 소리가 사각사각이 아니라 우르릉 쾅쾅 천둥치는 소리처럼 김선비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얼마나 집중했던지 이마에 흐르는 땀이 눈을 찔러도 따가운 줄을 몰랐고 다리에 쥐가 나도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붓을 내려놓았을 때 김선비는 탈진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허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려다본 종이 위에는 그야말로 천하명필이 쓴 듯한 일필위지의 문장이 검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마르지 않은 먹물에서 아른아른 난초향이 피어올라 김선비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답안지를 말아 제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채점을 기다리는 시간은 시험을 치르는 시간보다 더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선비들은 삼삼오오 모여 자신의 답안에 대해 왈가왈부하거나 낮밤을 예감하고 미리 짐을 싸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채점관들이 모인 누각위는 심각했습니다. 수천 장의 답안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늙은 시험관들은 피로에 지쳐 눈을 비비며 기계적으로 붉은 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에잉, 뻔한 소리들 뿐이로구먼. 글씨가 이게 뭔가. 지렁이가 기어가도 이것보단 낫겠어. 탄식과 비웃음이 오가는 가운데 한 시험관이 김선비의 답안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한 눈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줄을 읽어 내려가던 시험관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그의 외침에 졸고 있던 다른 시험관들이 화들짝 놀라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무슨 영모의 글이라도 발견했소? 그게 아닙니다. 이 문장, 이 필체 좀 보십시오. 사람이 쓴 글씨가 아닙니다. 답안지는 순식간에 시험관들의 손을 타고 돌았습니다. 종이를 받아든 사람마다 감탄사를 내뱉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문장의 논리는 칼날처럼 예리하고 글씨의 기운은 산처럼 웅장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글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진한 이청이 느껴졌습니다. 백성의 굶주림을 이토록 절절하게 표현하다니 마치 성현이 강림하여 쓴 글 같구려. 급기야 이 답안지는 임금님의 용안 앞에까지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답안지를 펼쳐본 임금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과인이 미처 살피지 못한 백성의 마음이 여기 있구나. 이 글을 쓴 자는 부두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상을 그렸습니다. 드디어 합격자 발표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궁궐 마당의 횃불이 하나둘씩 켜지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북소리가 다시 울리고 합격자의 명단을 적은 방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 장원급제자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금일 과거의 장원급제자는 관리는 잠시 뜸을 들이며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꿀꺽, 침 넘어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경상도 산청에서 온 유학, 김, 정, 고, 김선비, 아니 김정호의 귀에 자신의 이름이 천둥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주변의 선비들이 웅성거리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김선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장원이라니 꿈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향에 계신 늙으신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고 10년간 등잔불 아래서 고생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축하와 부러움 섞인 시선을 받으며 단상 앞으로 나아가는 김선비. 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했습니다.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임금님께 절을 올리는 순간까지도 그의 콧가에는 여전히 그 그윽한 난초향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원급제를 하고 사흘 휴가, 3일 동안 거리를 돌며 축하받는 행사, 늘 마친 김선비는 임금님이 하사한 비단과 쌀을 싣고 고향으로 가기 전 반드시 들러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성황당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준 그 노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가 사람이든 귀신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김선비는 화려한 관복을 입은 채 하인들을 물리고 홀로 그 산길을 올랐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성황당 문을 삐걱 열고 들어선 김선비. 그러나 성황당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미줄만 무성하고 먼지만 쌓여 있을 뿐 노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르신. 계십니까? 저 정호입니다. 장원 급제하여 돌아왔습니다. 메아리만 공허하게 울릴 뿐 대답은 없었습니다. 김선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석진 곳에 무언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붓 한 자루였습니다. 어젯밤 노인이 쓰던 털이 다 빠져 몽당붓이 된 바로 그 붓이었습니다. 김선비가 떨리는 손으로 그 붓을 집어들자 붓대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되어 닳고 닳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추사. 김선비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추사. 조선 팔도의 서예와 문장으로 이름을 떨치지 않은 이가 없다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전설적인 명필의 호가 아니던가요?
그렇다면 어젯밤 그 노인은 그 순간 성황당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낙엽을 밟는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김선비는 붓을 꽉 쥐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과연 문 밖에는 누가 서 있었을까요? 그리고 김선비가 겪은 이 기이한 일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죽은 명필이 현신하여 가난한 선비를 도운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사연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낙방만 하던 선비가 장원 급제한 비결, 그 마지막 비밀이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집니다. 이야기를 시작해보세. 저작거리의 왁자지껄한 소음은 잠시 잊고 숨조차 크게 쉬기 어려운 그날의 과거 시험장으로 돌아가 보는 걸세. 하늘은 높고 가을볕은 따가운데 과거 시험장인 경과는 그야말로 전쟁터와 다를 바 없었네. 수천 명의 유생들이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빽빽하게 앉아 있었지. 저마다 가문의 명운을 걸고 혹은 입신양명의 꿈을 안고 붓을 쥐고 있었지만 우리 김선비의 꼴은 말이 아니었네.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손은 덜덜 떨려 붓조차 제대로 쥐기 힘들었으니 말일세. 그때였네. 지난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몽롱함 속에 나타났던 그 노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기 시작한 것은 내 놈의 머리가 아니다. 내 놈의 피를 믿거라. 그 순간 김선비의 오른팔에 마치 벼락이 치는 듯한 전율이 흘렀네. 이것은 단순한 떨림이 아니었어. 마치 보이지 않는 굵은 밧줄이 손목을 낚아채는 듯한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었지. 김선비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입은 굳게 다물어진 채 벌어지지 않았네. 그의 눈동자가 휘둥그레지며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네. 자네들도 방금 보았던 그 장면이 바로 이때 펼쳐진 것일세. 거칠고 투박한 김선비의 손등 위로 푸르스름한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네. 붓을 쥔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지. 그런데 기이한 것은 그 손놀림이 김선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게야. 검고 진한 먹물이 듬뿍 묻은 붓끝이 하얀 한지 위로 떨어졌네. 투! 하는 소리와 함께 먹이 종이에 스미는 그 찰나, 김선비의 주변으로 희뿌연 아지랑이 같은 것이 피어올랐네. 옆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선비가 그 기세에 놀라 벼루를 엎을 뻔했을 정도였지. 그것은 글씨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종이 위에 칼춤을 추는 것과 같았네. 붓이 움직이는 속도는 눈으로 쫓기 힘들 만큼 빨랐네. 획 하고 가로를 그으면 1000리를 달리는 명마의 기세가 서렸고 탁 하고 점을 찍으면 1000냥짜리 바위가 떨어지는 듯한 무게감이 느껴졌지. 김선비의 눈은 그저 자신의 손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네. 이것이 정녕 내 글씨란 말인가?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답은 없었네. 먹물은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종이 위를 기어다녔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검은 획들은 살아서 꿈틀거리는 용과 같았어. 보통 사람이라면 한나절을 꼬박 고민해야 나올 문장들이 마치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네. 시제는 백성을 구휼하는 방도에 관한 것이었네. 평소 같으면 공자왈, 맹자왈하며 고리타분한 옛글이나 베껴 적었겠지만 지금 김선비의 붓끝에서 나오는 글은 달랐네. 굶주린 백성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 처절했고 탐관오리들의 백가죽을 찢어 발길듯 날카로웠으며 마침내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울 명쾌한 해법이 강물처럼 유려하게 흘러나왔지. 그것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니었네. 억울하게 죽은 귀신의 통곡 같기도 했고 수백 년을 산 신선의 호통 같기도 했네. 붓털 하나하나가 살아서 춤을 추는데 그 주변으로 신묘한 기운이 감돌아 마치 붓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바람 소리처럼 씩씩거렸다고 하네. 김선비는 자신이 붓을 쥐고 있는 것인지 붓이 자신을 쥐고 흔드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어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 김선비의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네. 붓은 툭 하고 떨어졌고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땀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올렸네. 한지 위에는 지금껏 조선 팔도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힘차고 기괴하면서도 아름다운 문장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네. 먹은 아직 마르지 않아 번들거렸고 그 글자들 사이사이로 알 수 없는 서늘한 냉기가 흘러나왔지. 김선비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답안지를 제출하고는 도망치듯 시험장을 빠져나왔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 노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겨를도 없이 말일세. 자, 이제 장소를 옮겨보세. 며칠 뒤 한양 도성 안 가장 깊숙하고 엄밀한 곳, 바로 임금님이 계신 편전으로 가보는 걸세. 가을밤의 서늘한 바람이 문풍지를 떨게 하고
은은한 기름 등잔불이 실내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네. 병풍 뒤에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붉은 골룡포를 입은 임금님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상소문들을 읽고 계셨지. 그때였네. 이번 과거 시험의 채점을 맡았던 대제학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그러나 두 손은 공손하게 떨며 답안지 한 장을 들고 들어왔네. 전하, 이번 신년시에서 도저히 사람의 솜씨라고는 믿기지 않는 답안이 나왔사옵니다. 임금님은 평소 과장된 보고를 싫어하시던 분이라 미간을 찌푸리며 답안지를 건네받으셨네. 붉은 용이 수놓아진 소매 자락이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지. 임금님의 시선이 답안지에 닿았네. 그리고 그 순간 임금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네. 이것은 임금님의 입에서 억눌린 탄성이 터져나왔네. 그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어. 그리움과 두려움, 그리고 전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지. 누런 한지 위에 적힌 글씨들은 마치 살아서 임금님을 노려보는 듯했네. 글자 하나하나에 뼈가 있고 살이 있었어. 조정 신료들이 올리는 것만 번지르르한 상소문과는 차원이 달랐네. 썩어 빠진 조정의 환부를 도려내는 듯한 날카로운 통찰, 그리고 백성을 향한 피 끓는 애정이 글자마다 뚝뚝 묻어났으니 말일세. 임금님은 등잔불 가까이 종이를 가져가셨네. 종이의 결 사이로 먹이 깊숙이 박혀 마치 종이 뒷면까지 뚫고 나올 듯한 필력이었어. 백의 굵기와 비침, 그 모든 것이 예사롭지 않았네. 대제학, 이 글씨체를 보아라.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느냐? 임금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네. 대제학은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지. 그러하옵니다. 전하. 신도 그것 때문에 놀라 달려왔사옵니다. 이 필체는 마치 100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사라졌던 그분의 대제학은 말을 잇지 못했네. 감히 입에 올리기 두려운 이름이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임금님은 답안지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셨네. 그렇다. 내 어린 시절 세자 시강원에서 몰래 훔쳐보았던 선대왕의 비기에 적혀있던 그 필체와 똑같구나. 아니, 오히려 더 힘이 넘치고 원숙해졌어. 도대체 이 답안을 쓴 자가 누구냐? 김가 성을 가진 이름 없는 시골 선비라 하옵니다. 10년 넘게 낙방만 거듭하던 자라 하옵니다. 김선비라. 임금님은 답안지를 탁자에 내려놓고는 깊은 생각에 잠기셨네. 등잔불이 일렁이며 임금님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를 춤추게 했지. 금실로 수놓아진 골룡포의 용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번쩍거렸네. 임금님은 다시 한번 그 답안지를 내려다보셨네.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30 남짓한 젊은 선비가 쓸 수 있는 글이 아니었어. 세상을 통달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해안과 기백이 서려 있었으니까 당장 그 선비를 입궐시켜라. 내 직접 그를 보아야겠다. 임금님의 명이 떨어지자 내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네. 궁궐의 밤은 깊어가는데 임금님의 가슴 속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 한편 자신의 하숙방에 처박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김선비에게도 관군들이 들이닥쳤네. 어명이요. 김선비는 당장 골로 들라. 김선비는 혼비백산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네. 아이고, 내가 쓴 그 글이 불경죄라도 걸렸단 말인가? 그 노인네가 나를 살린 게 아니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하며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 하지만 어명을 거역할 수는 없는 법.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관군을 따라 나섰네. 캄캄한 밤, 횃불을 든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골문이 열렸네. 웅장한 광화문을 지나 근정전을 거쳐 마침내 임금님이 계신 편전 앞에 다다랐을 때 김선비는 숨이 턱 막히는 위압감을 느꼈네. 조선의 심장이 뛰는 곳,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곳이었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향 냄새와 함께 저 높은 곳에 앉아 계신 임금님의 모습이 보였네. 김선비는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바닥에 넙죽 엎드렸네. 소생. 김아무개. 어명을 받잡고 왔나이다.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기어들어갔지. 침묵이 흘렀네. 그 침묵은 천근만근의 무게로 김선비의 어깨를 짓눌렀네. 잠시 후 임금님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네. 고개를 들라. 김선비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인자하면서도 날카로운 임금님의 눈빛과 마주쳤네.
임금님은 손에 든 답안지를 흔들어 보이시며 물으셨네. 이 글, 내가 쓴 것이 맞느냐? 김선비는 입이 바짝바짝 말라왔네.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 아니면 거짓을 고해야 하나? 내가 썼지만 내가 쓴 것이 아니라고 하면 미치광이 취급을 당할 것이고 내가 썼다고 하면 내 실력이 아님을 들킬까 두려웠지. 하지만 김선비는 그 순간 붓을 잡았을 때 느꼈던 그 뜨거운 기운을 다시 떠올렸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네. 제 손이 썼사옵니다. 전하, 임금님은 김선비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셨네. 거짓을 말하는 자의 눈빛이 아니었어.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무언가에 압도당한 자의 두려움도 보였지. 임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김선비 앞으로 걸어 내려오셨네. 붉은 골룡포 자락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들렸네. 임금님은 김선비의 바로 앞까지 와서 멈추셨네. 그리고는 허리를 굽혀 김선비의 붓을 잡았던 그 오른손을 덥석 잡으셨네. 따뜻하고 거친 임금님의 손길에 김선비는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임금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김선비의 손바닥을 들여다보셨네.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그리고 아직 옅게 남아있는 먹물 자국, 이 손에 그가 왔었구나. 임금님은 알 수 없는 말씀을 중얼거리셨네. 그라니요? 전하, 그게 무슨 김선비가 되묻자 임금님은 쓸쓸하면서도 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네. 100년 전 이 나라를 뒤흔들었던 천재이자 기인 내 조부님께서 그토록 아끼셨으나 끝내 지키지 못했던 비운의 재산. 그분의 필체가 내 손에 서려 있다. 김선비의 등골이 오싹해졌네. 꿈속의 그 노인, 시험장에서 내 손을 휘감았던 그 기운. 그 정체가 단순히 지나가는 귀신이 아니라 역사 속에 묻힌 거물이었다니. 자, 이제 말해보아라. 그분이 내게 무슨 말을 남기더냐? 단순히 글만 써주고 가실 분이 아니다. 임금님의 눈빛이 다시 형형하게 빛난네. 김선비는 떨리는 입술을 달싹였네. 시험장에서 들었던 그 노인의 목소리, 그리고 붓을 놓는 순간 뇌리에 스쳤던 마지막 한마디가 떠올랐기 때문일세. 그 노인장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사옵니다. 김선비의 말이 이어지자 임금님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네. 과연 그 노인은 김선비에게, 아니 임금님에게 무슨 말을 전하려 했던 것일까? 이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그 노인의 정체와 그가 남긴 예언, 그리고 김선비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운명에 대해 밝혀질 것이네. 기대하시게나. 이것은 단순한 과거 급제담이 아니라 조선의 역사를 다시 쓸 거대한 비밀의 시작이니까 말일세. 자, 이제 이야기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세. 편전의 촛불은 바람도 없이 흔들리고 임금님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는데 무릎 꿇은 김선비의 입에서는 좀처럼 말이 나오질 않더란 말일세.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듯했지. 감히 임금님 앞에서 귀신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어디 예산 일이겠나. 그러나 임금님은 재촉하지 않으셨네. 그저 조용히 기다리셨지. 그 기다림의 무게가 어찌나 무겁던지 김선비는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네. 소생이 시험장에서 붓을 놓는 순간이었사옵니다. 그 기운이 손목을 떠나면서 딱 한마디를 남겼사옵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100년을 기다렸다. 이제 내가 내 대신 살아라 라고 하였사옵니다. 편전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네. 촛불 하나가 파드득 소리를 내며 꺼졌고 그 연기가 천장으로 실처럼 피어올랐지. 임금님은 눈을 감으셨네. 오랫동안 눈을 감고 계셨네. 100년을 기다렸다. 임금님이 나지막이 되풀이하셨네. 그 목소리에는 임금의 위엄이 아니라 늙은 한 인간의 회한이 배어 있었지. 대제학이 조심스럽게 아뢰었네. 전하, 혹시 말씀하시는 분이 100년 전에 그 선창 대감이시옵니까? 임금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네. 그러나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지. 김선비는 어리둥절한 채로 엎드려 있었네. 선창 대감? 그 이름을 김선비도 들어본 적이 있었지. 경상도 시골에서도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였으니까. 때는 100년 전,
조선의 정치가 가장 혼탁하던 시절이었다네. 당쟁이 불길처럼 번지고 간신배들이 조정을 좌지우지하던 그때 유일하게 백성을 위해 목숨 걸고 상소를 올리던 재상이 한 명 있었지. 이름도 행적도 후에 모조리 지워졌지만 사람들은 그를 선창대감이라 불렀네. 그는 가뭄이 들면 자기 녹봉을 풀어 백성을 먹였고 홍수가 나면 맨발로 논밭에 나가 수해를 살폈다고 했지. 허나 그의 고듬이 화근이었네. 권세가들의 눈의 가시가 된 선창대감은 역모의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처형당했다네. 죽는 순간까지 그는 이 한 가지를 외쳤다고 했지.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해야 한다. 국태민안. 그것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죽으니 내 눈을 감을 수가 없다. 그리고 100년이 흘렀네. 그의 이름은 지워졌고 그의 공적은 묻혔으며 그의 억울함은 아무도 씻어주지 않았지. 그러나 그의 혼은 떠나지 못했네. 100년을 사냐에서 성황당에서 고갯길에서 떠돌며 기다렸던 것일세. 누군가를, 자신의 뜻을 대신 이어줄 사람을. 김선비, 임금님이 다시 입을 여셨네. 목소리가 이번에는 단단하고 맑았지. 그대는 오늘부터 선창대감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이 이루지 못한 일을 이어받은 자이기도 하다. 김선비는 고개를 번쩍 들었네. 임금님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났지. 슬픔인지 결의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빛이었지. 소생이 감당할 수 있겠사옵니까? 100년 된 훈령이 수천 명의 선비 중에서 굳이 그대를 골랐을 터,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김선비는 문득 산신당에서의 그 밤을 떠올렸네. 자신도 배가 고팠지만 노인에게 주먹밥을 내밀던 그 순간을. 그것은 아무 계산도 없는 순수한 인지상정이었지. 그리고 그것이 100년 묵은 훈령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네. 미련한 놈인지 착한 놈인지 노인이 했던 말이 귓가에 되살아났네. 김선비의 눈에 뜨거운 것이 고였지. 소생. 있는 힘껏 해보겠사옵니다. 임금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네. 그리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지. 그 말이면 됐다. 선창대감도 그 말 하나를 듣고 싶어 100년을 기다렸을 것이다. 그날 밤 창밖으로 별이 쏟아졌네. 그리고 그 많은 별 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다가 천천히 쓰러졌다고 나중에 고래 나인들이 수군거렸다 하더군. 100년을 떠돌던 훈령 하나가 마침내 제 갈 곳을 찾아 떠난 것인지 아니면 그저 흐르는 별똥별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말이야. 장원 급제의 방이 내걸린 다음 날부터 김선비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지. 어사활을 꽂고 사흘 육아를 도는 동안 한양 도성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나와 김선비를 구경했네. 11번 낙방 끝에 장원을 한 사람이라니 그것도 임금님이 친히 오른손을 잡으셨다는 소문까지 퍼졌으니 자연스러운 일이었지. 그러나 김선비의 마음속에는 화려한 행렬보다 더 간절한 것이 하나 있었네. 바로 어머니였지. 육아가 끝나는 날 밤, 김선비는 임금님이 하사한 비단꾸러미와 쌀 한 섬을 수레에 싣고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났네. 가는 길에 문경세제를 넘으면서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지. 한 달 전 내려오던 그 길이었네. 그때는 천리 길이 천금만큼 무거웠는데 지금은 어찌 이리 가볍냐. 고갯마루에서 바람이 불어왔네. 차갑고 맑은 바람이었지. 그리고 그 바람결에 그윽하고 신비로운 난 초향이 실려왔네. 잠깐이었지. 금세 사라졌지. 그러나 김선비는 알 수 있었네. 잘 가시오, 어르신. 그는 고갯마루를 향해 깊숙이 허리를 굽혔네. 아무도 없는 산길에서 혼자서 그렇게 절을 올렸지. 지나가던 까치 한 마리가 높은 소나무 위에서 까악 울었네. 그것으로 충분했지. 경상도 산청 땅, 고향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달려나왔네. 장원 급제 김선비가 돌아왔다. 어사활을 꽂고 오는구나. 보아라. 사람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서 환호성을 질렀지. 그 소란 속에서도 김선비의 눈은 오직 한 곳을 향해 있었네. 낮은 초가집 앞에
지팡이를 짚고 흐릿한 눈으로 술의 소리를 듣고 있는 늙은 어머니였지. 어머니, 김선비가 수레에서 뛰어내렸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달려가 어머니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지. 어사화가 바람에 흔들렸지만 아랑곳없었네. 내 아들아. 늙은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더듬어 만지셨네. 침침한 눈으로 제대로 보이지 않아도 손끝으로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하셨던 모양이지. 이놈아, 이놈아. 네, 그랬잖니. 조상님들께서 굽어 살피신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네. 김선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 목구멍이 꽉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네. 그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이마를 맞대고 있을 뿐이었지. 두 사람의 눈물이 흙바닥에 똑똑 떨어졌네. 한참 후 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지. 밥은 먹었느냐? 그 말에 김선비는 그만 피식 웃음이 터지고 말았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음이 나왔지. 어머니란 참으로 그런 존재이더란 말일세. 아들이 장원을 하든 낙방을 하든 그 첫 마디가 밥 먹었냐는 것이니. 먹었습니다. 어머니. 든든히 먹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네. 주먹밥 하나를 내준 것이 이 모든 것을 불러왔으니 그보다 더 든든한 밥이 어디 있겠나. 그 후로 김선비의 이야기는 고을마다 퍼져나갔네. 그는 벼슬길에 나아가서도 선창대감이 평생 이루고자 했던 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갔지. 가뭄이 들면 구휼미를 풀고 억울한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권세가들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네. 사람들은 그가 어쩌다 그런 담력을 갖게 되었냐고 물으면 그는 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더군. 굶은 노인 앞에서 주먹밥 하나를 내밀 수 있는 마음이면 됩니다. 그 마음 하나가 다입니다. 무슨 대단한 비결이 있겠냐고 코웃음 치는 이들도 있었지. 허나 그것이 진심이었다네. 백년 묵은 혼령도 결국 그 작은 마음 하나에 움직인 것 아니었겠나. 에헴. 자, 이것으로 낙방만 하던 선비가 장원 급제한 비결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성 어린 주먹밥 한 덩이가 백년 묵은 원혼을 달래고 한 가문의 운명을 바꾸고 나라의 역사에 작은 물결을 일으켰다는 이 이야기. 믿거나 말거나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야담이 지금도 경상도 어느 골짜기에 전해 내려온다고 하더이다. 세상에는 장한 일도 있고 기막힌 일도 있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그 작고 따뜻한 것들이더이다. 밥 한 그릇, 손 한 번 잡아주는 것, 지나치지 않고 돌아보는 눈길. 오늘도 그 마음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 때 다시 뵙겠습니다.